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거리 따오는 만큼 돈을 버는 시기라서 제 수입은 고정적이지는 않고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저도 결혼 비용으로 쓰게 돈 좀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몇 달 전에는 오는 일거리 가리지 않고 다 하다 보니 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만큼 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네요. 평균적인 벌이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높낮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대신 제가 자유롭게 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서 오라는 회사는 많지만 계속 프리랜서로 일을 할 계획이에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그만큼 아이에게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통 터치를 하고 제가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도 전업 투자자라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은 없는 편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무실을 차려서 거기서 모여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그곳에 머물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신랑감으로는 별로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비 신랑은 최근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해갈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아서 당장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는 저희 결혼 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따지고 보면 집에서 일을 해도 무방한 사람이고 저도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관지가 안 좋아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신혼집을 시 외곽 쪽에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를 위해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네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예비 신랑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한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한테는 신우될 사람이고 저와는 나이가 같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그냥 평범한 남매 사이예요. 둘이 어느 정도 거리감 있고 저렇게 둘이서 사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루는 애틋하다가 또 하루는 서로 욕하고 싫어하고 하는 그런 사이요. 저도 남동생이 있기 때문에 남매인 집은 거의 다 똑같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보통의 관계였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결혼식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우도 저희가 결혼하고 2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니 축하할 일이지요. 신우의 결혼 상대는 예비 신랑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비 신랑의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예비 신랑의 전공이 주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공이었는데 일찍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한 이 친구에게 주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을 한 예비 신랑은 월급의 일부를 가지고 돈을 굴리고 있었고 이 친구라는 사람은 낮에는 집에서 주식 그래프만 보고 밤에 할 수 있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손실을 보면 자기 돈 아까워하지 않고 메꿔주고 두 사람 다 손실을 보면 밤에 대리운전 같이 뛰면서 돈을 모으고 그만큼 동고동락 한 사이였다는 거죠. 두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투자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예비 신랑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전업 투자자가 되었고 둘이서 힘을 합쳐서 사무실을 차리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낮에 모여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시작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업계에서 두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방송국에서 나와 두 사람 인터뷰도 해가고 조금 유명해지게 되었답니다. 아무튼 그만큼 막역한 친구가 가족이 된다는 사실에 예비 신랑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저도 서방님 될 사람이 예비 신랑의 친구라는 사실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둘이 사이가 좋으면 나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서로 힘을 합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구하는 집이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서울의 아파트 구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예비 신랑은 집이 좀 작다, 방이 3개밖에 안 돼서 별로다 하는 식으로 보러 다니는 집마다성에 차지 않아 하더라고요. 당장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것도 아닌데 집 크기에 집착을 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집이 크고 방만 많아봤자 관리하기만 더 힘들 테고 우리 둘이서 당장 그 많은 공간을 사용할 리도 없었으니까요. 너무 집 크기에 욕심부리지 말고 형편에 맞게 또 용도에 맞게 집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교육 때문이라도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와야 할 수도 있는데 전원주택 사이즈가 너무 커봤자 나중에 대팔 때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요. 예비 신랑은 다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비 신랑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줄은요. 얼마 전 보고 온 집 중에 방 4개가 딸리고 마당에 또 작게 컨테이너 박스로 집처럼 꾸며놓은 곳을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서 그 집으로 무조건 해야겠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별로였거든요. 무엇보다 구조가 이상했어요. 2층에만 방이 3개가 몰려있고
1층에 화장실이 딸린 방 하나,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엌 옆으로 화장실이 한 개가 더 있는 그 집에서 살게 되면 화장실이 딸린 1층 방을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위층에 있는 방 3개는 어지간해서는 쓰게 되지도 않고 빈 방으로 두게 될 텐데 말이에요. 거기에 집이 크다 보니 그 돈이면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만큼의 돈이고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다고 말하니 예비 신랑이 그제서야 큰 집을 보러 다닌 이유를 말해주네요. 신은혜랑은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다고 말하며 이 집에서 신은혜 부부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도 아니고 방이 4개면 뭐하냐고. 주방이랑 거실도 같이 쓰게 될 테고 생활동선이라는 게 있으니 분명히 겹치게 될 거고 자주 마주치게 되면 내 집에서 편하게 쉰다는 느낌도 안 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대학 시절에 룸메이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신혼집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은혜 부부와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리고 신은혜랑은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는 건 또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은 당당하게 친구도 벌써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하면서 외곽에서 살게 되면 사무실 출근하는 게 힘들어질 테니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낮 동안 둘이 일하면 되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신우도 저와 동갑이고 신우 남편 될 사람도 자기랑 친구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넷이서 서로 친구나 다름없는 건데 같이 살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지금이야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볼 땐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너무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좋은 점도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방이 4개니까 당장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방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집에서 두 가구가 사는 거니 집안일도 분담해서 할 수 있고 집도 해진 곳에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둘이서 사는 것보다 넷이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느냐. 이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장점 같지도 않은 장점을 늘어놓으면서 저를 현혹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저보고 너무 예민하고 깐깐하다고 앞으로 불편할 것만 생각하면 신은혜랑 같이 안 살아도 우리 둘이서도 부딪힐 일이 있을 건데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말이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네요. 당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죽어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 연락 없이 지내다가 예비 신랑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 집은 어떻냐고 말하면서 인터넷으로 본 사진을 저한테 보내네요. 저는 같이 사는 거 포기하겠다고 사과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보내준 집도 역시 방 4개짜리네요. 애초에 외곽에 신혼집 차려서 같이 사는 걸 빼고 보더라도 신은혜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다는 상상만 해도 저는 벌써 불편하기만 한데 예비 신랑 말처럼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정말 답답하기만 하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제 소식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곧바로 추가로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친구랑 한 집 사는 걸 우기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신은혜와 결혼 비용을 분담해서 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시댁에서도 두남매 결혼 비용을 동시에 지원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신우 남편 될 사람도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 셋만 알고 저만 모르는 상황에서 두 집안끼리 돈을 모아 한 집을 구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예비 신랑이 떠오르는 신의 투자자라는 호칭을 달고 있다고 해도 주식으로 괜찮은 수입이 나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사무실 월세며 그런 것도 다 모아놓은 돈에서 까먹고 있었나 봐요. 아이 태어날 때까지는 빈방 하나 사무실처럼 꾸려놓고 사무실 월세 나가는 것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편한 쪽만 생각했던 거예요. 어차피 출퇴근 안 하는 전업 투자자들이니까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하면서 저도 생각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신은혜와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것만큼은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신은혜와 같이 살자고 하는 예비 신랑의 말에 저는 파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으니까요. 서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니 저 빼고 셋이서라도 같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계속 부모님 집에서 머물 것처럼 보이고 신은혜는 따로 집을 구해 나간다고 합니다. 외곽에서 신은혜랑 같이 살면서 새로 결혼할 여자 찾는 게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와는 결혼하기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니 저라면 이해해줄 거라고 저를 아주 우습게 봤던 거예요. 신은혜랑 같이 살면 그게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신은혜랑은 같이 안 살기로 했다고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으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고 연락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저에게 다 말해주더군요.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고 살라고 말하고 저는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렇게 좋으면 시댁에서 신우 남편 처가살이 시키며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려우면 신혼의 신혼집에 들어가 살지 그랬냐. 그렇게 온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게 네 소원 아니었냐 따지니.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참속이 시원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말해준 부분은 참 고마워해야 할 것 같네요. 아니었으면 옴짝달싹 못하고 신은혜랑 같이 살림 차려서 살 뻔했으니까요. 후기 기다려주시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한테 4년 정도 만난 연상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나 남친이나 둘 다 결혼을 생각할 나이이기도 하고 조언 좀 구해보고자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고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는 한 남자랑 그렇게 오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적으로도 저의 이상형이기도 하고 저를 배려해주고 같이 있으면 또 그렇게 든든할 데가 없어서 오빠와는 이렇게 길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도 저희 집안 행사에 오빠를 몇 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집안 어른들께도 참 잘했어요. 저희 엄마도 오빠를 요즘 사람 같지 않게 경우가 바르다며 거의 사윗감으로 점찍기도 하셨어요. 만남을 계속해오다가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연 보내봤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버님이 성격이 많이 누그러져 괜찮다고는 하는데 고생해온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분에 항상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효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효도할 거고 자식이면 응당 부모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빠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문제예요.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자기 월급의 반은 자기 어머니한테 용돈으로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오빠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도 남부럽지 않은 직장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둘이 합치면 머리가 700이 조금 넘기 때문에 요즘 신혼부부치고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이에 비해 넉넉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용돈을 드릴 수 있죠. 하지만 오빠 월급의 반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300 정도 벌고 오빠가 400 정도 벌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혹시 모를 일에 저금도 있어야 할 텐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고 육아비로 그 정도 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납득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도 확정된 것이 아닌데 벌써부터 월급의 반을 어머니께 주겠다는 말을 통보하듯이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빠가 효자인 건 연애 초반부터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연애 초반에 오빠네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밖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많이 배려해 주셨고 오빠에게 이야기 들은 대로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카페로 가서 차나 한잔 마시기로 했는데 카페로 가는 길 내내 오빠는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제 앞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저는 오빠네 여동생이랑 뒤에서 두 사람을 쫓아갔고요. 오빠 여동생하고는 서먹하니 불편하기만 했어요.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그런지 말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뒤에서 그걸 바라보며 조금 속상했던 게 있어서 오빠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서 너야말로 우리 엄마랑 밥 먹으면서 불편해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오빠는 그런 저를 배려해서 어머니와 같이 걷던 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애교도 없고 그날 자기 여동생도 제가 부침성도 없고 별로였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느라 힘들었다고 오히려 저보고 너무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오빠와 크게 다투었어요. 그 이후에는 자잘한 사건들이지만 오빠가 저보다는 엄마를 더 우선적으로 챙긴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어머니가 급체를 하신 것 같다며 데이트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날 제가 약국까지 따라갔는데 약을 사면서도 심각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저와 2주년 기념일 데이트를 하는 날에도 택배가 왔는데 무거워서 어머니 혼자 옮기지 못하고 계신다고 기념일이라고 예약한 레스토랑까지 취소하고 집으로 혼자서 돌아가기도 했어요. 빨리 가서 짐을 옮겨드려야 한다면서요. 저와 오빠를 동시에 아는 사람들도 오빠가 엄청난 효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럿이서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장난식으로 나중에 어머니랑 저랑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면 오빠는 누구 편을 들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빠는 단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어야지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효자인 거 이해는 하겠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사신다고 트러블 생기면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유를 대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앞에선 엄마 편 들고 뒤에서는 아내 편 들어줘야지. 이 정도 대답만 해줬어도 참 고마웠을 텐데 말이에요.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어머니가 우선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도 참 부끄러웠어요. 아무튼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인데 자기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드려야 한다니 그동안 효자라고만 생각했던 오빠와의 결혼 생활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영원히 오빠에게 이순이일 거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딸내미 시집 간다고 벌써부터 결혼식 때 읽어줄 덕담 쓰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께는 아직 이 사실을 말도 못 꺼내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도 똑같은 말을 해줬어요. 결혼하면 저만 힘들 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오빠가 효자인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그만큼 자기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제 부모님께도 잘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빠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월급의 반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해는 간다고.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그 정도의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결혼식 때 어머니한테 지원 하나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보듯이 꺼낸 말이었는데 오빠는 지금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께 따로 드리고 있는 건 없다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빠가 모아둔 돈이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오빠 벌이로 모아놓은 돈치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이가 없었죠. 그제서야 오빠가 자기의 월급을 반이나 주겠다는 그 속셈이 너무도 뻔히 보였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제가 벌어오는 돈도 전부 오빠의 수입에 추가가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인즉슨 결혼하면 돈을 둘이서 벌게 되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며 이것저것 전부 다 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는 이제서야 효도를 돈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빠에게 그러면 나도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버는 돈의 반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셨으니 저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하네요. 자기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니까 똑같이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제 친오빠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보고 시집을 온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온다는 건 저는 이제 시댁 식구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고 시집을 오는 순간 저는 우리 집에서 출가외인이 되는 것이니 굳이 제가 나서서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오지랖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건 제 오빠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자기도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여동생의 시부모님 챙기라고 할 것이지 굳이 친정까지 챙기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아들의 몫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 오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렇다고 저도 오빠한테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까지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냐고. 그럴 바에는 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해줬어요. 오빠는 내가 내 월급의 반을 준다고 했지 누가 너 돈을 준다고 했느냐며 따지더라고요. 여태껏 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월급의 반을 준다는 소리가 내 돈으로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지. 그게 어디가 다르냐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스스로 그렇게 효자이고 싶으면 진작부터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고 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이라길래 저는 애초에 원래부터 어머님께 돈을 주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친정부모는 부모도 아니냐고 시집 온다고 시부모님만 챙겨야 한다는 말만 들어도 오빠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도 사라진다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 현혹시키지 말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저보고 왜 그렇게 돈돈돈거리냐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황급히 대화를 끝내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효자면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해줬어요. 엄마를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엄마 하나만 챙기는 게 진짜 효자 아니겠냐고. 오빠의 효심은 알겠으니 그 효심 변치 말고 그냥 저랑은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놓고 저랑 결혼을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다 티가 난다고. 그렇게 억지로 결혼해봐야 어머님한테서 오빠를 빼앗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 결혼 못하겠다고. 전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나 말고 딴 여자 알아보라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딴 여자한테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월급 반을 줘야겠다는 사실은 미리 좀 말해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제가 꿀팁을 줬으니 밥값은 오빠가 내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오빠를 오래 만나오면서 참 좋아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허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얼마 뒤에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졌다고 제가 버는 돈의 반은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자는 말을 하네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든 돈 주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죠. 제 말은 효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의 상황이 되는 만큼만 효도를 하자는 건데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자기 월급의 절반을 드리겠다는 말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진짜로 정말로 저한테 다시 만나자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사연 보고 어느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남의 집 기둥 뽑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들은 왜 결혼을 하고 나서야 효자가 되는 걸까요? 오빠는 계속 그렇게 엄마의 남자로 있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빠를 만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째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두 사람 벌이는 넉넉한 편인데 제가 조금만 더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면 프리랜서식으로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 갖는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제 결정이니 이것에 대해서 별 말씀 안 하시지만 유독 시어머니께서만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갖고 계세요. 물론 시어머니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죠.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더 늦추게 되면 노산이기도 하고 늦은 만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모자람 없이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바라신다고 덜컥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혼 초반에는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저를 이뻐라 하셨는데 이세 계획을 늦추었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저를 며느리도 아니고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야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듯이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께서 저를 야라고 불렀을 때는 설마 저를 부르신 건가 하는 생각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왜 부르는데도 못 들은 채를 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목공하신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저 부르시는 건지 몰랐어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전화를 드릴 때나 직접 찾아뵈었을 때나 계속해서 저를 야야거리면서 부르셨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신우나 서방님을 부를 때나 제 남편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시는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해서 남편에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원래 잘 삐지는 성격이라 그런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풀으실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정말 얼마 지나서 끝날 일이었으면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지도 않았겠네요. 시어머니랑 매일매일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뵈어야 한 달에 두세 번 뵙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남편이 해준 말처럼 언젠가는 그만하시겠지 하고 참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몇 달 동안 도무지 저를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으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네랑 서방님이 시댁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 저희도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웬일로 밥까지 차려주신대? 하고 의아해했었고 남편도 그것 보라고 이제 어머니가 화가 많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이참에 용돈도 조금 드리고 다시 좋게 잘 지내보자고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도 어머니가 이제 화가 풀리셨다고 하는 말도 솔직히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신 것 중에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이참에 저도 오해가 있었다면 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용돈 봉투 두둑하게 하나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이 저희나 신은혜나 둘 다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기는 했는데 그날은 시댁에 가니 신우나 서방님네는 보이지 않고 어머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대충 정리하고 빨리 와서 음식하는 거나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준비해놓으신 재료들을 보니 불고기며 잡채며 유독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신은혜는 조금 늦는다고 하니 오기 전까지 저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혼자 음식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우에게 문자를 보내봤는데 신은혜는 늦는다고 한 게 아니고 점심 지나서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저 혼자 음식 준비하게 하려고 미리 계획해두신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도 어머님 혼자 일 시킬 생각도 없었고 도와드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저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계획을 하셨다는 그 심보가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은혜가 도착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신우 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신우가 저희 연락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준비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도착하자마자 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자기도 돕겠다고 나섰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걸 너가 왜 하니? 쟤 혼자 하라고 해. 어이야, 내가 거의 다 도와줬으니 이제 혼자 할 수 있지? 라고 하셨어요. 음식 간 보는 것 말고는 도와주신 게 없었지만 말이에요. 신우는 제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히 여러 사람 불편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 혼자 해도 문제가 없다고 차 끌고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그냥 쉬라고 했어요. 아무튼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신우가 언니가 음식 준비를 했으니 뒷정리는 자기가 하겠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친정 왔으면 편하게 쉬라고 하시면서 뒷정리도 제보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들이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이 많은데 친정에서라도 마음 편히 있으라면서요. 순간 여태껏 참아왔던 게 터져나와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이름도 있고 다른 호칭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콕 집어서 야야 제재하면서 부르시냐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완전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더욱더 보란듯이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거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또 니네 엄마가 어른한테 일일이 말대꾸 하라고 가르치든 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저희 엄마까지도 니네 엄마라고 부르시며 저에게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전 식사하면서 서방님하고 대화할 때는 사돈 어르신들은 잘 계시냐며 안부를 물으셨으면서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 기분 나쁘라고 콕 집어 니네 엄마라고 말씀하신 게 다 티가 났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지는 못할 망정 저보고 너무 성급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시어머니와 풀러간 거 우리가 용돈 봉투도 준비했고 제가 거기서 조금만 참았으면 별일 없이 끝날 일이었다면서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가 망쳐버렸다는 식으로 서운하게 말을 하더군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중간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남편이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 보호막이 되어주었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제 탓만 하는 게요. 남편 말처럼 언젠가 시어머니도 기분이 풀어질까요? 정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길 때까지는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가요? 어디 가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넋두리식으로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마 제 사연 들으시면서 답답하셨을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러 시어머니 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지난 구정 때였습니다. 남편만 시댁으로 따로 보내고 저는 친정에서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신은혜가 명절 일정을 끝내고 시댁에 방문하기로 한 날에 맞추어서 저도 그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아주 안 오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명절날 시댁 안 가고 친정에 가 있으니 니네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안 하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며 얼굴 보자마자부터 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저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음식 준비가 끝나는 순간 저는 주방에 서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밥 차렸으니까 나와서 밥 먹어. 제 목소리에 놀라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서방님하고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방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향해서는 야, 너는 상표 넣고 수저 좀 갖다 놔 라고 말하고 서방님한테도 야,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반찬이라도 나르고 라고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서 말을 했어요. 신우한테도 야, 너는 가서 니네 엄마 아빠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해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목소리 듣고 주방으로 나와서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큰 소리를 치시길래 신우를 쳐다보고 또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 엄마 화난 거 같은데 왜 화난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보고 어디서 못 배워 처먹은 짓을 하고 있냐고 하시길래 시어머니께 왜요? 저는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하는 건데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 밥상머리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했어요. 제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건지 아니면 신은혜가 있으니 같이 싸우기엔 눈치가 보이신 건지 시어머니도 속으로 울분만 삭히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따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 신우한테 조용히 야, 너네 엄마가 너한테는 반찬 같은 거 해주시니? 나는 며느리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 주네. 우리 엄마는 우리 새언니 먹을 반찬도 해주시던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참을 만큼 참으셨는지 언성을 높이시며 어른들 있는 데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따지셨어요.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 계속 보고만 계시다가 커지는 것 같으니 자리를 조용히 시키고 저한테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 보셨어요. 저도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이고 시어머니가 유독 저 하나만 가지고 한동안 저를 얕잡아 부르시다가 이제는 제 부모님까지 낮춰 부르시는 이 상황을 낱낱이 전부 다 말씀드렸죠. 이 상황을 모르셨던 시아버지는 그래도 집에서 가장 어른답게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저를 나무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에게 그게 진짜냐고 먼저 물어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어머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래도 경우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대화로 풀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먼저 말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만큼은 시아버지가 제 남편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걸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는데 억지 사과이긴 하지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고 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저도 아이를 갖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날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신우와 서방님하고는 잘 풀었습니다. 신우도 서방님도 제가 그동안 당해오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많이 놀랐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게 끝났으니 다행이라고 자기들은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대신 다음부터는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했는데 처음부터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한바탕 잔소리를 해줬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덕분에 남편한테 쌓였던 것도 한 번에 풀었어요. 최근에도 신우네와 시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누가 음식하고 누가 뒷정리하는 거 할 것 없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는 데다가 이젠 시아버지께서도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니 앞으로 비슷한 일로도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회사에서 나와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아이도 생기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차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편인데 남편도 직장이 없어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게 되었고 홀어머니 몸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혼자서 하셔야 했던 어머니는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세대 분리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수급비 포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학교를 가지 못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몸이 성하던 시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이 결혼 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셨어요. 저랑 나이 차가 8살이나 나는 데다가 직장도 따로 없던 사람이라 꺼려지기는 했는데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단골 손님도 많은 유명한 곳이라서 외아들인 남편과 새가족이 벌고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었나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시부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냈건 몇 가지 때문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일이 바쁜 시부모님 대신에 집안일을 하며 남편 내조를 해주면 수급비로만 생활해야 하는 친정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저는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 틈틈이 모아놓은 돈으로 예단과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고 혼수로 시댁의 냉장고도 새 걸로 바꿔드렸어요. 남편은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순수미술 전공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꿈을 포기 못한 남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술로 성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직장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생략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을 잘 모르는 상황인지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은 직장을 구했고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결혼하고 나서 제 덕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같이 살긴 했지만 서로를 잘 몰랐던 터라 백수였던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저한테도 참 잘했고 직장을 구한 뒤에는 약속한 대로 친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급하게 구한 직장이다 보니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에 지원해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친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건 시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달만 생활비조로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독립할 자금을 모아주신다며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시던 돈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보내던 돈이 달에 8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에게 주던 돈은 훨씬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내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저의 가족들은 오히려 제가 결혼하기 전보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계산상 맞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시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해야 했고 친정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저희를 위해 돈을 모아주시는 부분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서 보내주던 돈도 아직도 혼자서 동생들 돌봐야 하는 홀어머니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고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을 더 저희 집에 지원해준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1년이 지날 때쯤부터 남편이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데 생각하는 건 완전 어린애 같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직장을 구해 억지로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퇴근하고 온 남편 힘내라는 의미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의 한마디뿐이었지만 제가 늘 고마워하고 있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퇴근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우리 남편 일이 힘들어서 어째?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지금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처럼 계속 힘내줘.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어요.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지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러게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진짜 결혼 괜히 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자기는 화가가 되는 걸 포기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유명해지려면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아 정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모시며 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는 제가 집에서 놀고만 있고 자기 혼자서 외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이런 식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저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식의 대답을 들으면 저도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줘야 할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더군요. 동생들 등록금 때문에 지출이 크던 상황이었던지라 푼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친정의 생활비를 언제쯤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남편은 저에게 집안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벼슬이라고 그걸 가지고 부담을 줘. 너 놀 만큼 놀았잖아. 내가 왜 너네 집 생활비까지 벌어야 돼? 사지말쩡한데 니네 집 생활비는 네가 벌어다 주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주말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불러 모아 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최저시급만 주고 엄마 식당에서 데려다 갔어. 내가 번 돈으로 친정에 돈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정말 회사 열심히 다녀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게 둘 수는 없지. 라고 장단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6년간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는 시부모님 아침 챙겨드리고 그때부터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 하고 있으면 늦지막히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까지 매일같이 아침상만 2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집안일 해놓고 있으면 점심 장사 끝나고 돌아오신 시부모님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신다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한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듯 돌아다니며 먼지 한 톨이라도 눈에 보이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살림을 왜 이렇게 못하냐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아직 배우려면 한참 멀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일이 있던 후로 남편 말대로 처음 몇 주간은 시부모님 식당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식당 규모도 작은 데다가 원래 2분이서 하시던 일을 제가 돕기만 하면 되었으니 힘들지는 않았어요. 점심 장사 마치고 잠깐 시부모님과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회사는 안 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회사는 어쩌고 집에 있냐고 물으니 그만뒀다고 하네요. 이제 제가 돈을 벌게 되었으니 자기는 다시 자기의 못 이룬 꿈을 위해 재도전을 해봐야겠다면서요. 시부모님은 원래도 둘이서도 하던 식당인데
저한테까지 월급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한테 주는 돈은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며 이제 식당 일은 필요 없으니 그만 나오고 저보고 새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하니 밤에 출근하는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가서 야간에 일을 하고 새벽 3시나 돼서 집에 들어와 쪽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는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 당연히 수입은 남편이 혼자 벌어올 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한테 보내는 생활비마저 아깝다고 하시네요. 이제 동생들도 대학생이 되었는데 걔들이 일해서 벌면 되는 걸 우리가 돈까지 줘야 하냐고요. 새벽에 알바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산 로또 한 장.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1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많았나 봐요. 1등 당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세금을 제외하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8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마음은 들지 않네요. 제 인생에 이만큼의 돈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 돈이면 저희 어머니 전셋집과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드려도 돈이 많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들도 대학에 들어갔으니 나머지 학자금을 다 내줘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장성했으니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지원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서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논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 돈을 왜 친정에다가 줄 생각을 하냐고 성화입니다. 남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야 할 때라며 자기 작업실을 차려달라고 말하고,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식당이 작아서 돈이 덜 벌리는 것 같다며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을 해오시네요. 말한 대로 동생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어머니 부양은 여태껏 키워준 동생들의 몫으로 돌리고, 저는 출가 외인이니 더 이상 친정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당첨된 로또를 전부 다 꿀꺽하려는 생각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 우리가 미래에 잘 되려고 하는 투자이니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화가로 대성을 할 것이고 시부모님도 식당이 커진 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라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이 돈이 힘들어하는 내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라리 당첨이 안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가족들은 버려둔 채 저의 단물을 쏙 빼먹으려고 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니 여태껏 참아오며 헌신했던 제가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을 부양해주긴 했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굳이 이 집에 시집을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가 저 혼자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리던 때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 집안일에 바깥일까지 전부 다 제가 독박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도대체 제 인생은 어디 있는 건지 이제 와서 정말 많은 후회가 되네요. 잠들기 전에 심란해져서 이렇게 사연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제 가족들 부양까지 같이 하고 있었겠네요. 특히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해 주신 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첨금에는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혼할 시에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혼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기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제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사냐는 댓글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정말 제가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말 맞다나 제 수중에 돈이 생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며 저를 욕하신 분들도 더러 계셨지만 제가 시집오고 나서 처음으로 갖게 된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족들을 불러 모아 당첨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대답 대신 이혼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예상한 대로 대번에 여태껏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어머니께 준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오히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저희 미래를 위해 모아두셨다는 그 돈,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남편의 월급과 제가 벌어 저희 부모님께 드린 돈을 다 합치더라도 그 돈보다는 액수가 많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되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남편은 언제 그렇게 애처가가 되었는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게 다 시부모님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당첨금이 얼마나 큰 액수라고,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당장 시부모님 곁을 떠나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네요. 결국 자기는 끝까지 수입 없이 놀고 먹으려는 셈이고 여전히 저보고 돈을 벌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결정한 거고, 이혼을 결정한 건 시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처리 안 되는 당신 때문에 결정한 게 더 크다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집 구석에서 더 이상 돈 한 푼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법원은 오히려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며 모아온 돈과 시부모님이 남편 앞으로 모으시던 독립자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줬네요. 물론 그 돈은 포기했습니다. 질질 끄는 것보다 하루빨리 그 집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합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수급비 걱정을 하시며 제가 이혼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돌아오면 수급비가 끊긴다고 하는 말이시죠. 동생들이 여태까지 제가 희생해왔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으라면서 응원해줘.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첨금이 저의 평생을 보장해줄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미천으로 무언가 시작을 해야겠지요. 일단은 지금의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조금이나마 누려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볼 계획이에요. 앞으로 제 인생에 좋은 날 있기만을 기도해주시고, 혹시나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을 끝으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결혼식을 올린 30대 여자입니다. 시아버지가 특이하신 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저를 놀라게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현재 고주파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PVC 고주파 비닐 용착 제조를 전문으로 하시는 고주파 공장이고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20년이 넘었고, 이제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대기업의 수주를 받는 일도 있을 만큼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이 일을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고된다는 이유에서였죠. 사실 저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았기에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중소기업 회계팀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시 저와 같은 팀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사실 남편과 처음부터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인 저와 달리 남편은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의 인사만 하고 지낼 만큼 서먹한 사이였네요. 그러다 언젠가 남편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러서는 그래도 한솥밥 먹는 동료인데 한번 어떤지 대표로 보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날 퇴근 후 근처 편의점과 반찬 가게에서 이것저것 몇 개 사들고 남편의 집에 갔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 혼자 사는 남자 집에는 처음 간 거라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도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온 건 처음이어서 몹시 쑥스러웠다고 해요. 아무튼 집에 들어가자 남자 혼자 살아서 그런가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리가 불편하니 그런 것 같아서 대충 쓸고 닦고 치워줬어요. 그리고는 미리 사간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줬고요. 그렇게 한 3-40분 정도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 복귀한 이후로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더라고요.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 저한테 자꾸 말을 걸고 주말에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남편과 얼떨결에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남편과의 연애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은 감정에 동요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싸울 일도 크게 기뻐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애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저에게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잃고 그 후로는 시아버님과 둘이서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남편에게는 영 관심이 없으셨고 늘 바쁘신 분이었기에 사실상 키워주신 건 시할머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시할머니께서 보내주셨고요. 하지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 시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끔씩 모든 걸 초월한 듯한 남편의 태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이런 부족한 자신과 결혼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하루빨리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솔했던 건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연애 시절부터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다만 무슨 일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게 된 건지는 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점이 늘 궁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 전에 묻는 건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물어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자연스레 남편의 집에 들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하루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 현관 비밀번호를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 같으면 미리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친정 어머니가 싸주신 국이랑 반찬이 있었고요. 얼른 냉장고에 넣어만 두고 가려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제가 현관을 열자 집안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누구냐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때만 해도 시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어서 순간 당황했고요. 그때 방에서 나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며 남자라고 집에 여자도 드나들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시더군요. 그런 시아버님을 남편은 매섭게 노려보며 말 조심하시라고 쏴붙이곤 저를 배웅해주러 나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묻자 남편은 며칠 전부터 갈 데가 없다며 저렇게 와서 버티고 나가지도 않는다며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는 내보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남편의 말을 저는 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순진하고 어리석었어요. 결혼 준비는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남편 집에 계셨지만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 걸 알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아버님은 결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선 의견도 없으셨고 관심도 없으셨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더니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결혼식 날 시어머님 자리도 비었는데 초라하게 보이기 싫다는 말씀이셨어요. 며느리로서 미리 그런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그러자 아버님은 일단 폼나게 멋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시아버님을 모시고 강남에 있는 유명한 정장가게에 가서 시아버님 정장도 맞춰드리고 신고 싶으시다는 백구두도 한 켤레 싸드렸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아버님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아버지에 이어지는 요구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너희 부모님은 둘이서 앉는데 자기는 혼자 앉는 게 싫다면서 자기도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발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식에 가족도 아닌 사람이 앉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어차피 고집불통인 사람이라 안 된다고 하면 무슨 깽판을 칠지 모른다며 그냥 하겠다는 대로 냅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부모님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저더러 저희 친정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에 처음으로 크게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죠. 어쨌든 남편에게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뿐인 아버지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은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그래 모바람도 아니고 진지하게 만나시는 분인가 보다며 그럼 결혼식 전에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상견례를 생략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살다 별걸 다 겪는다며 어이없어 하셨지만요. 시아버지께 친정부모님이 여자친구분을 모시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신다고 말씀을 전달해드렸어요. 그러자 역시 사돈이라면서 좋아라 하시더군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또 한번 제가 기절할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올해로 59세이시니까 저는 여자친구분도 아무리 어려도 50대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 여자친구분이 저보다 어린 32살이었어요. 무려 27살 차이였죠. 저는 시아버지의 고백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분이라고 하셔서 연세가 비슷한 분이실 줄 알았다고 돌려서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 늙어 빠진 여자랑 무슨 연애를 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나보다 어린 여자가 혼주석에 앉아있게 하냐고 시아버지 좀 막아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미 장인어른도 다 허락하셨는데 왜 유난이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그냥 이렇게 된 거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여자친구는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래도 이번에는 진지한가 보네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식사하기로 한 날이 될 때까지 친정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식당에 6명이 모두 모이고서야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채셨죠. 저보다도 어린 여자가 맞은편에서 시아버지한테 팔짱을 끼고 자기거리는데 정말 이상해 보였어요. 호칭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도 못 마주치겠고 밥은 겨우 꾸역꾸역 밀어넣다시피 먹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할 말을 잃으신 눈치셨고요. 당연히 그날 밤 저희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냐면서 누구 하나 제정신인 사람이 없다고 단단히 화가 나셨죠.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는 사위도 다시 보인다면서 앞으로 험한 생활 헤쳐나가는데 그래서 남편 노릇하겠냐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오히려 저는 친정어머니께 남편도 피해자라고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리고 결혼식이 코앞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건 솔직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모습들에 비하면 최근에 시아버지 일과 관련해서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요. 이번만 그런 걸 거라고 애써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오르셨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고집대로 시아버지의 32살짜리 여자친구가 떡하니 혼주속에 파란 한복을 입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쯤 되자 사람들의 관심은 저나 남편이 아니라 저 여자 누구냐였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 어머니로는 안 보이는데 시아버지 옆에 팔짱을 끼고 꼭 붙어서 자기야 여보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봐도 웃겼겠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났는데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 찍는다고 모이라고 하자 시아버지가 여자친구를 찾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처음으로 시아버지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는 나중에 네 시어머니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라며 쏘아붙이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 여자친구를 찾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눈치가 있어서 자리를 피한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저희 친정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남편 친구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일단 호텔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현재 상황 때문에 신혼여행 대신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기로 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면서 아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축의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자 아까 시아버지께 자기가 맡아준다고 축의금을 받아준 두 친구에게 돈을 거의 빼앗듯 가져가셨다는 거죠. 저는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시아버지께 직접 물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축의금은 어디 있냐고 여쭙자 그 돈 일단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 급하게 써야 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며 말도 안 된다고 그 여자 지금 어딨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아버지가 너는 네 시어머니 될 수도 있는 사람을 그따위로 부르냐면서 너는 이제 내 며느리니까 내내하고 대답만 하라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제 편을 들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이요. 사실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고 해서 저희 친정 쪽에서 집도 마련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만큼은 남편이랑 저랑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축의금 찾아오지 않으면 신혼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왔네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축의금은 찾았냐고 하니 그게 문제냐면서 시아버지가 시금을 전폐하시고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그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듯 돈을 퍼주셨다고 하네요. 축의금도 그래서 준 건데 여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집에서 내쫓아도 이제 정말 어디 갈 곳도 돈도 없다고 저더러 어쩌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더러 뭘 어떡하라는 거냐고 묻자 일단 자기 전세집에서 시아버지가 계속 살게 하고 자기만 신혼집으로 들어오겠대요. 결혼식 비용도 어차피 우리 둘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빌려준 돈 받아내듯 추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알겠더라고요. 감정에 동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신경하고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더군요. 게다가 제 입장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편한 방법만 찾으려는 사고방식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은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이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쪽이 제정신이 아닌 건 눈치챘을 거라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라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 보기 얼굴 팔리고 창피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묻고 그냥 살아볼까도 생각했어요. 어쨌든 남편을 사랑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너를 못 지켜주는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냐며 저에게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를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꽃뱀한테 당한 시아버지가 인간 대 인간으론 한심하고 불쌍하게 느껴지지만 제가 그 고통을 나누고 살 이유는 없는 거겠죠. 남편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다면 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저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지금도 늦었다는 감이 있지만 차라리 이제라도 이렇게 손절해버린 게 다행이에요. 언제 저의 재산까지 들고 나를 수 있었던 꽃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바에야 이렇게 일찍 제 스스로 사라져버렸으니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